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날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우리 한인회를 통해서 좋은 장소를 선택하게 하시고 교포 사회를 위하여 이와 같이 공원 묘지를 기증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여기는 하나님을 브라질.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1987년 4월 30일 한국 교민 50여 명이 상파울루 변방 작은 동산에서 엄숙히 기도를 올리는 것이었다.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둘, 셋. 박수 쳐요. 망향의 동산이었다. 브라질 한인회가 중심이 되어 낯선 땅 브라질에서 세상을 떠나는 한국인들을 한자리에 모실 수 있도록 한국인 공원묘원을 마련한 것이었다. 극빈자와 무연고자를 포함해서 1000여 명을 모시게 될 이 묘원에는 앞으로 조국의 흙한 점씩을 가져다 덮고 무궁화와 진달래 그리고 개나리를 심어갈 예정이다. 우리 묘지 조성은 우리가 조국을 떠나서 또 가장 조국으로부터 먼 우리 브라질 땅에서 마지막 영혼이 남아 우리가 또 같은 조국의 얼을 심는 의미에서 혹은 우리 자라난 젊은이들에 대해서 경로 사상 문제 여러 가지 저희가 종합한 결과 우리가 이번에 이 공원묘지를 우리가 조성하게 되는 박차를 가게 된 동기가 됐습니다. 이제 그럴 때가 됐다. 끓는 가슴 하나로 남밀한 벌판에 뛰어들어서 좌충우돌 삽질하기 20여 년. 남미 이민 1세들은 뜨거운 입김으로 밭을 갈아 이 대륙에 조국의 교두보를 마련해 주었다. 그 밭에 씨를 뿌릴 때가 됐다. 전략적이고도 조직적인 씨를 뿌려서 이들 선구자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할 때가 된 것이다. 문은 기본적으로 닫히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닫힌 문은 좀채로 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세계를 달린다. 저희 KBS 특별 취재팀은 4개월 남짓 그 문, 또 하나 민족 번영으로 가는 그 문을 찾아보기 위해서 이 대륙을 누볐습니다. 남들이 9시간에 해야 할 수 있었던 그런 광대한 땅덩이였지만 우리는 불과 1시간 만에 누벼본 셈입니다. 남들보다 앞서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 현실에서 그렇게 태평스럽게 늑장 부릴 시간이 저희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안데스의 눈 높인 산맥, 그 고원 어디쯤에서 만났던 영락한 인디오의 눈망울, 그리고 식민 통치가 이 대륙에 남기고 간 상처, 죽음의 아타카마 사막, 브라질의 장글, 그리고 팜파스 초원에 짙은 노을, 우리는 그 모두를 기억하고 또 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보람과 긍지 그리고 자성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발견한 것은 이 대륙이 아직도 개척 의지에 불타는 개인이나 민족 국가에게 그 문을 활짝 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산지를 제외하면 세계 제1의 인구 밀도를 갖고 있는 조국의 현실, 이 같은 상황에서 남미 대륙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그리고 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길은 하나입니다. 이 남미라는 거대한 밭에 하루라도 빨리 좀 더 깊숙이 발을 들여놓고 미래를 위한 소중한 씨앗을 뿌리고 가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미래는 결국 개척 의지에 불타는 개인이나 민족에 의해서 그 성패가 결정된다는, 그리고 아직은 이 대륙으로 가는 문이 활짝 열려 있다는 그 사실을 확인하면서 저희들의 긴 여행을 결산해 보겠습니다. 그렇더라도 또 같은 어딜 가나 한국인은 만날 수 있었다. 만나서 장기도 어젯밤 11시쯤 취재차는 멘도사에 도착해서 하룻밤 묵어갈 숙소를 찾느라고 밤거리를 떠돌고 있었다. 바로 그때
고국의 자동차를 발견하고 달려온 교민 장재영 씨는 어쩔 줄을 모르며 다짜고짜 자신의 집으로 취재차를 끌고 가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밤새 고국 얘기로 잠을 설치다가 이제야 늦은 아침을 먹게 된 것이었다. 이게 바로 이제 정들문 고향이 되는 셈이죠. 네. 그 사위 되시는데 왜 저 말씀도 좀 알게 드리고 그러시지 않았어요? 저 사람이 뭐 시간이 있어야죠. 아, 예. 가게가 2개고 또 농장이 있고 하니까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이런 일은 종종 있는 것이었다. 아마존 유역에서 김치를 먹을 수도 있었고 대륙 남쪽 황량한 도시에서 극적으로 한국인을 만나기도 했다. 무던히도 한국인이 퍼져 있음을 알게 해주고 있었다. 한국 이미지를 심고 1960년대 초부터 남미에 도착한 한국인은 모두 15만을 헤아리게 된다. 그중에 7만 명은 다른 지역으로 빠졌고 지금은 8만이 남아서 한국의 이름을 지키고 있다. 그 8만의 한국인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 7만여 명이 집중돼 있으며 나머지 나라에는 수백 명씩 점점이 흩어져 살고 있다. 이제는 어디를 가나 외로움을 면할 수는 있었다. 남미는 무한대의 자원이 매장돼 있고 드넓은 땅마다 사람의 일손을 기다리고 있다. 누가 봐도 남미는 21세기의 중심지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게다가 산업 수준이 뒤떨어져 있어서 무역 전쟁의 현장이 될 가능성마저 있는 곳이다. 따라서 우리도 21세기를 열어가는 돌파구를 남미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남미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축적돼 있지 않아서 남미에 대한 도전을 망설이게 한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남미에서 1, 2위를 다투는 강대국이다. 남미의 한국인 역시 90%가 브라질, 아르헨티나 두 나라에 집중돼 있다. 따라서 두 나라의 한국인 실태가 전 남미의 교민 문제를 대표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브라질의 한국 교민 4만여 명 가운데서 8, 90%는 최대의 상공업 도시 상파울루에 모여 살고 있다. 그 초창기의 어려움이라든가 애환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창기의 말씀이에요. 여기 이민 온 사람은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지 본인 제 자신에도 6년 만에 냉장고를 산 사람입니다. 와가지고 식탁이 뭐입니까? 앉혀서 먹죠. 소파가 무엇이에요? 마룻바닥에서 잤습니다. 네. 그것이 한 6, 7년 지난 다음부터 자리를 잡은 겁니다. 네. 비참하게 오륙눈이라는 세부를 맨 처음에 온 분들은 지냈나 봅니다. 그래서 저는 71년도에 왔는데 오니까 그분들도 다 자리를 잡혔고 나와서 자진해서 하면 여기는 집 없는 데랑 다 보증이 필요하니까 이런 보증이 필요하게 되게 되면 오도지리 마 이런 얘기를 해서 먼저 온 어른들인데 참 깊은 감사와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죠. 한국인의 브라질 이민은 1963년부터 시작됐다. 부산항을 떠난 103명의 노비 이민자들이 산토스 항구에 도착한 것을 시작으로 5차례에 걸쳐서 3천여 명에게 정식 이민이 허용됐다. 1970년을 끝으로 브라질 정부는 이민의 문호를 닫았다. 그 뒤로도 한국인은
파라과이와 볼리비아를 거쳐서 브라질로 들어왔고 1984년에 브라질 정부는 불법 체류자들에게도 영주권을 발급했다. 그렇게 해서 브라질의 한인 사회는 구성됐다. 브라질 이민 25년은 몸으로 부딪혀온 세월이었다. 한국인은 대부분 의욕 하나만을 무기로 브라질에 도착했다. 선배 이민자들을 갖지 못한 이들은 노력으로 해낼 수 있는 의료업에 뛰어들었다. 원단을 자르거나 바느질해서 넘기는 것이 처음 이들의 생계수단이었다. 잠을 쫓으며 노력한 보람이 익어가면서 옷가게를 낼 수 있게 됐고 한 걸음 발전해서 의류 공장을 내는 사람도 생겨났다. 그 결과 지금은 유태인이 장악하고 있던 의류업계를 잠식해 들어가서 브라질 의류업의 20여%를 점유하고 있다. 한국 교민의 80%가 의류업에 종사하고 있다. 단일 업종이라는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지닌 채 한인 사회는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 아이들이 말을 그렇게 잘 들어요. 매너도 그렇고 이제 애들도 그렇고 저를 어떻게 그렇게 따라갑니다. 응? 그리고 저희 집안은 딴 게 아니고 예? 아버지를 따르라 하는 그러한 그 시군도주 아이들이 저를 따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나쁜 건 못합니다. 중요한 게 아버님이 많이 도와주세요. 의료업에서 보여준 건면성과 함께 브라질 한인들을 돋보이게 하는 것은 아직도 노인을 공경하는 미풍양속이 보존돼 있다는 점이다. 서구적인 현지인의 풍조에 오염되지 않으려는 노력이 이세들의 머리를 지배하고 있으며 합법적인 이민의 길이 막혀 있어 오로지 살아있는 핏줄만이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존재라는 의식이 아직도 한인 사회를 훈훈한 정으로 적셔놓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의식이 망향의 동산 한인공원묘원도 만들게 했던 것이다. 없이 실패하고 떠나면서 아이들 데리고 떠날 때 한심하게 왔죠. 여기 와가지고 어찌든지 그냥 여기도 갔다 우리 형제들이 다 떠났어요. 브라질에 이어 남미 두 번째로 큰 아르헨티나는 전 국토의 60%가 비옥한 경작지이면서도 겨우 11%만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는 현재 인구 3천만을 2000년대까지 5천만으로 증가시킨다는 목표 아래 남미에서 유일하게 이민의 문호를 개방해 놓고 있다. 남미 다른 나라는 선별적인 이민만을 받고 있는 것이다. 부에노스아이레스 변두리, 이른바 백구촌이라고 불리는 마을은 지금은 각국에서 몰려온 빈민자들의 우범지역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이 마을은 20여 년 전 한국인의 삶이 싹텄던 눈물겨운 한인촌이었다. 1965년 10월 농업 이민으로 도착한 초기 이민자들은 농지의 여건이 약속한 바와 다르자 이 지역에 몰려들어 집단 정착촌을 이루었다. 행상으로 부르튼 발길이 돌아가는 곳은 언제나 전기 없는 백구촌이었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조국 생각에 하염없는 눈물이 떨어진 곳도 바로 이 마을이었다. 초창기라면은 우선은 한국 분들이 여기서 직업을 갖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랄까요? 우선 그거는 언어 문제 때문에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고, 그다음에 또 우리 선구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뭐 그거는 우리 그때 당시에 그 언어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고생한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언어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국에서는 소꼬리 같은 거를 뭐 잘 구워먹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것을 소를 그림으로다 그려서 그 꼬리 부분을 달라고 해서 소꼬리를 사 먹고, 또 밀가루가 필요할 땐 밀가루 미리 밀나무를 저희들이 그려가지고 막 이렇게 사서, 또 소 우유도 소 젖나는 그 우유를 그려가지고 우유를 달라고 해가지고 주로 막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저희들이 모시며 그때 각종 모든 필요한 것을 그림으로써 표현을 해서 지금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침묵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늪속을 헤엄치듯 기진맥진하면서 끈질긴 생명력으로 한인들은 빈민촌을 빠져나갔다. 그로부터 한인들은 꾸준히 도착해서 3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지금도 새로운 이민자가 꾸준히 합세하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신참 이민자들이 먼저 온 이민자들을 깔보는 경향이 발생한다. 먼저 온 이민자들이 이렇게 놓은 것이 없다는 관점이다. 갈등이 생겨나고 인심이 말라가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다. 먼저 온 이민자들은 빈손으로 들어와 황량한 사막에 길을 뚫어놓는 선구자나 다름이 없다. 그들의 피땀 어린 노력이 있었기에 신참 이민자들이 안심하고 도착할 수 있는 것이었다. 남미로 떠날 사람들은 먼저 이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한인 사회의 두 번째 문제는 신참 이민자들이 전문 기술 없이 도착한다는 것이다. 브라질과 마찬가지로 이 나라 한인들도 의류업의 20여%를 점유하고 있고 한인 80~90%가 의류업에 종사한다. 이러한 단일 업종은 두터운 결속을 이룰 수도 있으나 의류업이 불경기에 빠지면은 한인 사회 전체가 찬바람을 맞게 된다. 한인끼리 덤핑 사태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한인끼리 정보를 차단시켜버리기도 한다. 무작정 도착해서 선배 이민자들의 경험만을 되풀이하기 때문이다. 전문 기술이나 사업 계획 없이는 이제 남미에서 성공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떠날 사람들이 알아야 할 두 번째 문제다. 앞으로 이민 오는 분들이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에요. 좀 색다르게 좀 많은 무슨 투자 이민보다도요. 한 10세대면 10세대, 5세대면 5세대, 뭐 20세대면 20세대요. 좀 하나의 코페라티브라는 하나의 조합 비슷하게요. 예를 들어서 뭐 운동화 공장이라든가요.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민 수속하실 때 사업 계획서를 내서 뭐 10세대면 한 세대당 5만 불, 5만 불이요. 한 50만 불 선의 사업 계획서를 해가지고 그러면 그 50만 불이 여기서 조립해서 1년 동안 팔게 되면 150만 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짧은 시간에 이분들이 어느 수준에 올라서 물건 파는 거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품질만 좋고 가격만 좋으면 뭐 별 문제로 생각지 않습니다. 김흥룡 씨 형제가 경영하는 염색 공장은 남미에서도 유망한 업종으로 손꼽힌다. 이들 형제는 염색 기계를 서울에서 들여왔다. 여기서는 하찮아도 거기서는 1급 기계에 속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유망업종은 각종 폐품 처리 사업과 양잠 기술, 자동차 정비와 같은 서비스 업종 등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국으로부터 철저한 안내를 받지 않은 채로 냉큼 건너와서 너도 나도 한 가지에 매달리고 있다고 이들은 안타까워했다. 의료업의 한계는 브라질 교민들도 마찬가지였다. 상파울루 중심가에는 한인 의료 종합상가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유태인 의료업을 잠식해간 교민들의 의사는 당당한 것이었다. 중소기업 공장이 200여 개가 됐고 판매업체는 2천여 개가 넘었다. 그러나 아직 자기 점포를 갖지 못한 교민들은 유태인과 아랍인의 점포를 임대받아야 했다. 그러나 한국인의 성장을 시기하는 이들의 임대료 횡포가 극심해서 아예 한국인 전용의 의료 전문 상가를 만들게 됐다는 것이었다. 건평 22,000평방미터에 120개 점포가 들어설 이 종합상가는 교민들의 전폭적인 성원을 받고 있었다. 저희 교포수가 증가되면서 시장의 가게 수는 한정이 되어 있고 또 우리 교포들이 많은 교포가 가게를 운영하고자 희망하니까 유태인들이나 아랍 계통의 민족들이 가게를 하나 낼 때 우리 교포들끼리의 경합으로 인해서 현재로서는 3, 4년 후에 재계약을 필요할 경우 약 10만 불에서 20만 불까지의 아주 금액이 상당히 올라졌습니다. 그래서 1000가게가 1년마다 3, 400개가 그 재계약을 할 경우에 약 3, 4천만 불이라는 거금이 저희 상파울로 교포들 호주문에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그 한인 종합 상가를 만드는 계획을 가지고 시나 주정부에 건의했을 때 상상외로 시장이나 주지사께서도 호의적이었고 그 다음에 저희 그 한인들이 뭉쳐서 이런 한인 의료종합센터를 만든다는 데서 상당한 격려와 아낌없는 그 협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상파울루 번화가에 자리 잡은 이 종합상가가 완공되면 교민들의 어려움은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남미의 한인 사회는 단일 업종이란 근본적인 한계를 벗어나야 될 시점이 됐고 특히 국가적으로도 남미에서 제도적인 이익을 추구할 때가 됐다는 것이 현지 한인들의 일치된 의견이었다. 교포 의료업자나 이 섬유업자들이 하나의 그 완전 한계점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그 공국의 그 높은 섬유 산업 기술을 좀 도입을 해서 여기에 그 섬유의 질을 좀 높여서 우리의 그 새로운 제2도약을 시도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국의 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브라질 쪽에도 좀 가져주시고 이 상파울을 중심으로 한 이 브라질의 그 인접 9개국을 합치면 약 2억의 인구가 됩니다. 이런 거대한 중남미 시장을 좀 관심을 주셔가지고 우리의 그 새로운 제2도약을 시도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교포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섬유시설 그 중에서도
그 염색 공장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유망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기업 진출에 대해서는 이제 주재국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본 기타 선진국 예를 들어봤을 때도 지들이 궁극적으로는 기업 진출 쪽으로 눈을 돌려야 할 때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 상사들은 알루미늄 생산서부터 생산 공장에서부터 투자를 해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생산된 알루미늄을 수입하는데 상당히 장기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수입하고 있더구만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종합상사도 그렇게 원자재를 그냥 수입할 게 아니라 생산 공정서부터 투자를 하고 말이죠. 또 기술 제공을 하고 그래가지고 생산된 부분을 좋은 조건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그런 아주 근본적인 데서부터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남미에 발을 뻗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각이 선행돼야 한다. 그 첫째가 어쨌든 남미에 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브라질 아마존 하구 벨랭이라는 도시에는 흥영수산이란 우리나라 회사가 진출해 있다. 유일한 한국인 투자 회사다. 흥영수산은 현지 IOE사와 합작으로 아마존강 하구에서 새우를 잡고 있다. 경제 개발이 시급한 남미 여러 나라는 각종 우대 조치를 실시하며 외국인 투자를 불러들이고 있다. 나라마다 다투어서 남미로 몰려들고 있으며 일본은 브라질에 463개 회사가 진출해서 이 나라의 이익을 빨아들인다. 그러나 우리는 70년대에 파견됐던 5개의 지사마저 철수해버렸고 지금은 2개의 종합상사가 지사를 두고 있을 뿐이다. 경험과 방법론이 축적되지 못해서 남미는 우리에게 탐나는 존재로만 남아있을 뿐이다. 한국 어선들이 79년도부터 조업에 나서가지고 그때 4개 회사가 한 40여 척이 진출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다 철수하고 지금 우리 회사 한 개사만이 지금 16척이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업의 실질적인 모든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선박 운항은 한국 선원들이 다 하고 있고 일반 현지 선원들은 잡물을 지금 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획물 처리라든가 그냥 선장이 지시하여서 선상 시간을 지금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현지인들을 얼마나 믿고 같이 협력을 해서 일할 수 있느냐 하는 그게 이제 제일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물론 사업선이 있다 하더라도 현지인을 믿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만큼 신뢰를 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 때문에 조업 전망이 그렇게 밝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어차피 겪어야 될 고통이라면 부딪히는 것도 최선이다. 그런 점에서 아르헨티나 어업 이민 사업은 기어코 성공시켜야 될 사업이었다. 한성 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어업 이민 사업은 한국인 600여 명을 성출해서 현지 법인을 세우고 항구 도시 마드린에 정착촌을 만든다는 것이다. 그 첫 단계로 부지 매입을 끝낸 한성 기업은 트롤러 어선 한 척을 구입해서 조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극성스런 이 나라 어업 노조의 반발에 부딪혀서 선발대 요원들이 애를 먹고 있었다. 지금 이 노조 자체는 어떤 정부의 이 사업이 대정부 간 국가의 이익이 되고 이런 것보다는 노조라는 것은 자기네들의 일자리, 지금 이 나라 노조가 많은 수산 어부들이 지금 일자리를 잃고 있다는 그런 원인을 해가지고 이 사업이 굉장히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는데도 굉장히 반발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식으로 타기 위해서는 이 나라 선원 수첩을 발급받아가지고 승선해라. 그리 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1966년에 양국 간 문화협정이 체결됐는데도 그것만 가지고 지금 선원 수첩을 발급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 시행령이 아직까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정식으로 시험을 쳐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사관 역시 이 나라 각 사관 노조, 얘들 배
한 선박에 주로 한 8종류의 그 노조가 있습니다. 사관으로부터 기관 사관, 그다음에 심지어는 막 밥하는 그 조리사까지 그런 노조 각각의 그 반발이 있기 때문에 그냥 대국인을 승선하는 데 있어 가지고 막 외국인 그 자격으로서는 지금 이 승선이 불가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저희 이민들은 영주권만 가지고 안 되고요. 영주권 받는 지금 시민권 수속 중에 있습니다. 시민권을 받아가지고 일단 어떤 소정의 시험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성기업은 어업 이주민들이 이 지역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현지에 국민학교를 세워주는 등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 최초의 어업 이민 사업이 성공하게 되면 수산자원 1,500만 톤의 미개발 황금어장을 우리가 확보하게 된다. 현지에서 고통을 이기는 자만이 남미란 열매를 따낼 수 있는 것이다. 남미를 공략하기 위한 두 번째 요체는 중소기업이 앞장을 서야 한다는 것이다. 남미 여러 나라는 산업의 수준이 크게 뒤떨어져 있어서 무한한 제품 시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아직도 숙련되지 못한 노동력과 1차 산업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로 남미의 공업 제품 수요는 오랫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남미는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소비자의 구매력이 감소돼 있으며 고질적인 외환 사정으로 각종 소비재의 완제품 수입을 알게 모르게 금지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수입품을 주문하되 적은 양을 주문하고 가능성을 봐가며 수입량을 늘려가는 구매 현상을 보인다. 따라서 대량 생산, 대량 판매를 위주로 하는 대기업은 당장 이익을 거두기 힘들고 적은 양을 팔아 재산을 맞출 수 있는 중소기업이 적합하다는 조언이다. 그 수출하는 나라가 미국, 일본 등을 비롯해서 몇 개국에 편중돼 있고 이들로 하여금 보호 무역주의가 지금 날로 강화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등한히 하고 있던 중남미 제국 중에서 몇 개국을 조직적으로 연구 분석해서 효율적인 진출 방안을 강구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우리 기업체들이 너무 그 소극적인 자세를 임하지 않냐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인데 여기 주문량이 크지가 않고 소량에다가 소액에다가 아주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큰 양을 너무 원하는 반면에 이쪽에 그 수입상들이 너무 보수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다행히 한국의 상품이 이제 품질 면에서 기술 면에서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월등히 좋아졌고 더군다나 엔화 강세로 인해서 기존 일본과의 거래선들이 점차 한국으로 전환하고 있는 좋은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앞으로 이런 기회를 더욱 포착을 해서 비록 양은 적다 하지만은 앞으로를 위해서 성의껏 이 수입업체의 주문에 신속히 응해야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비록 많지 않은 주문일지라도 이들의 요구는 변하고 있다. 대체 산업 육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이들은 과거 섬유류와 전자제품 등의 완제품 수입에서 자본재와 부품 수입으로 정책을 바꾸고 있다. 이들도 이제는 공산품 수출에 눈을 뜨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유망한 수출 품목으로는 전기와 전자의 부품, 기계류와 화학 제품, 그리고 의약의 원료 등이 손꼽힌다.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유리한 품목들인 것이다. La información que pude recoger durante la visita son cosas que los coreanos conocen 한국의 realmente 놀라운 muy bien. 경제 발전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만은 제가 본 것은 근로자들의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3년 전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책임감이 강하고 지적 수준이 뛰어난 근로자들을 보았습니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을 가릴 것 없이 그들이 만든 제품이라면 어떤 것이든 믿고 사들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일본의 엔화 가치가 뛰어오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제 한국에서 더 많은 물건을 사들여도 된다고 봅니다. 제품의 수준이 결코 뒤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남미 대부분도 이제는 제품의 생산에 의욕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나 부품이 활발히 교류될 수 있다면 양국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우리나라 기업이 남미에 진출하려면 합작 투자가 적합하다는 것이다. 칠레 산티아고에 있는 미진 플라스틱은 부동산은 현지인이 투자하고 기술과 운영 자금은 한국인이 투자함으로써 설립 4년 만에 칠레 제4위의 플라스틱 공장으로 성장했다. 남미의 유망업종들은 선진 기업들이 손에 쥐고 있어서 점체로 뚫기가 힘이 든다. 따라서 재정난에 허덕이는 현지 법인을 인수하거나 기술 투자 형식으로 중소기업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 이는 초기 투자 과정에서 자본 부담을 줄이고 시장 개척의 출혈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이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결코 그 산업 면에서는 다소 뒤질지 모르지만은 사회 문화 면에서 저희보다 그 뒤져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칠레의 경우만 해도 적어도 400년 내지 450년 전에 독일, 이태리, 스페인 계통의 사람들이 와서 서구 문명을 심었습니다. 그런 당시에 저희는 국내적으로 임진왜란이라는 것을 겪고 있었습니다만 그만큼 이 라틴 아메리카라는 것이 서구화라는 측면에서는 저희보다 400년 이상을 앞서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산업화가 부진하다는 이유 때문에 문화 사회 전체적으로 우리보다가 뒤지다는 생각, 또 자만을 갖거나 경시하는 생각은 칠레, 라틴 아메리카 시장을 진출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건을 파겠다고 온 사람이 고객에 대해서 경제력이 없거나 부진하다고 생각했을 경우에 그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 시장을 확대하거나 또 양국 간의 교역을 교역을 개선하는 측면에서도 라틴 아메리카 시장에 대한 인식은 바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민이든 기업이든 그리고 교역이든 남미란 문은 뜻있는 자에게만 열려주는 문이다. 아르헨티나 리마르케 한인 농장은 1966년에 이민선을 타고 간 1세대 이민들이 눈물로써 일군 밭이다. 여우와 늑대의 울부짖음, 원주민의 몽둥이와 돌팔매,
입술을 깨물며 황무지와 싸우기 20여 년. 지금은 250헥타의 대농장에서 9세대 한인들이 행복을 누리고 있다. 그 꼭대기 말이에요. 1년에 맞았어요. 250만 킬로그램의 사과를 따낸다. 됐네, 이제 그만했습니다. 리스트. 우리의 농업 이민은 대부분 실패했다. 농민 아닌 사람이 건너가 모두들 대도시로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100년 전에 일본은 고립된 산악에서 6개월을 견뎌낸 농민만을 이민으로 내보냈다. 현지에서 탈락자가 생기면 동료들이 찾아가 총살을 시켰다고 한다. 그들은 일본 열도보다 더 넓은 남미 땅을 사들였고 200만 명의 후손들을 남미에 남겨두었다. 그러나 우리는 1세들이 눈물로 갈아놓은 농장을 인계받을 후배마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여기 우리 처음 들어올 때는 순역의 항무지입니다. 그 뭐 가시, 풀, 나무 뭐 이런 게 꽉 차고 있는데 저희들 들어올 때는 여기 뭐 어디 산중이지 어디 뭐 핑계라고는 도저히 생각도 못 했습니다. 근데 여기 와가지고는 천만이는 아이들 데리고 가져가고 들어가지고 뭐 전착지라고 생각도 못 했지만은 앉아서 울고 뭐 이렇게도 했지요. 이 뭐 저때 계시는 배경도 있지만 다 그야말로 그 말로 다 할 수가 어디 있었어요. 근데 그러고도 참 세월이 가서 뭐 이날 이직지 뭐 대강일에 일을 해나십니다만은 우리야 뭐 그 고생 맛도 못하지요. 지금 우리가 그 생각할 적에 참 그 어떻게 우리가 그 그냥 뚫고 나왔는지 참 아득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참 세월도 흐르고 우리도 이제는 뭐 나이 좀 근 70이지 그만 다 되는데요. 또 이만큼 다 일어났으니까 그저 너 생활에 대해서는 뭐 지장 없고 말입니다. 참 여생을 이제 좀 편안히 이제 지내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저 이민 오실 때 가져오신 거? 예, 가져온 소치 다 되십니다. 사람도 다 되고 솥도 다 되고. 아니 근데 저 아직 저 사람은 건강하신 거 같은데 소띠는 아닙니다. 20년 동안 쓸 수 있어요? 그래도 일하십니까?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이제 자연히 또 뭐를 하면 이 솥들 하고 단술도 해먹고 떡도 해먹고 다 합니다. 또 손님 많이 오면 또 여기서 밥도 하고 국도 끓이고. 이 적수 손 나중에 담고 써야 되면 못 써서 못 버리겠네. 아까워서. 예, 사실은 아까워서 못 버리지. 그러니까 저 할머님하고 인생을 같이 했네 솥이. 다 돼갑니다. 솥도 분명히 났고 예. 사람도 지금 몸이 상해서 무사하고 막 근데 그렇습니다. 구멍 나서 어떻게 고치세요? 예, 어떻게? 이거 이 나라 복수벌이라 하는 게 있어서 그거 떼온 게 떼고요. 크게 근육 난 거는 이 나라 좀 떼오러 가는 거 못 떼어도 돼. 친척들한테 솥 좀 보내달라고. 왜 친척들한테 괴롭을 지치를 깁니까? 이제 나 가면 사고 올지만 이제 연세가 많아서 어쩌고 싶습니다. 솥 보면 고향 생각 많이 나시겠는데 솥. 그래 하면서 보고 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 속 끝나면 이제 우리도 끝나고 예 끝나고 나가 70인데 뭐. 할머니의 솥과 할아버지의 삽이 수명을 다하고 있는데 세계사는 어떤 의미에서 생활 공간 확보를 위한 국가와 민족 간의 갈등과 투쟁의 연속이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3차원의 세계를 살아야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바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민이라는 것도 실상 다른 측면에서 접근해 본다면 바로 그 같은 생활 공간 확보를 위한 적응의 과정인 것이고 또 현재 국제사회에서 유일하게 용납되고 있는 국토 확장의 한 방편인 것입니다. 저희들이 찾았던 이 남미 대륙 역시 이민들로 구성된 나라들입니다. 저희들은 이 대륙에서 잡다한 인종과 섞여서 신화처럼 성장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한국인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가면서 내일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저희 취재팀에게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좁은 모국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좀 더 광활하고 좀 더 가능성이 있는 이 대륙으로 가능한 한 많이 찾아와야 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우리들은 언젠가 이 대륙에서 오늘날 일본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모국보다도 더 큰 한국인 거주지를 발견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대륙을 달리면서 미래를 열 수 있는 의지가 인종만이 미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 미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민족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들 자신이라는 점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무엇이 국가와 민족의 영고 성세를 결정해 왔는가? 그 해답을 찾기 위한 남미 대장정은 여기서 끝이 난다. 사막과 고지와 정글을 달리기 123일, 그 거리 23,567km. 누르고 눌렸던 식민의 역사가 지나간 뒤 새로운 자각과 용수심이 솟구치고 있는 남미. 힘과 의지가 있는 자만이 냉엄한 현실을 견뎌낼 수 있다는 경험을 남기고 남미의 역사는 제3악장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누가 또 이 남미를 신대륙이라고 부를 것인가? 이 남미가 20세기까지의 역사와 현실적인 경험을 들려줬다면 21세기로 가는 지혜는 또 어디서 찾아야 할 것인가? 이를 위해 똑같은 제목을 가진 똑같은 취재팀이 다음 주부터 북미 최북단 알래스카에서 내려올 것이다. 남미에서 그랬듯이 똑같은 물음의 해답을 찾으면서 북미를 또 가로와 세로로 달려 내려올 것이다. 끝없는 프론티어 알래스카, 그 땅과 인간의 이야기로부터 북미 대장정은 시작된다. 세계를 달린다. 다음 주부터는 북미 대륙편이 방송됩니다. 넓은 땅, 다양한 인종. 20세기 현대 문명의 상징 북미 대륙. 북미의 어제와 오늘은 우리에게 21세기를 향한 새 좌표를 제시합니다. 제1편 끝없는 프론티어. 알래스카의 영광과 슬픔과 희망, 그 생존의 조건은 무엇인가? 알래스카의 장엄한 설원에서 우리의 새 지평을 발견할 것입니다. 12월 7일 밤 7시 45분 KBS 제1텔레비전으로 방송됩니다.